네, 글로벌 투자를 읽는 눈 글로벌 ETF 트렌드입니다. 하루하루 바쁘게 살아가지만 이 퇴직 이후의 삶을 생각하면 막막하기 마련인데요. 얼마 남지 않은 노후, 이 연금 하나로 충분하지 않다면 퇴직연금으로 은퇴 이후의 삶을 걱정해보는 건 어떨까요? 이번 시간에는 퇴직연금 운용 전략과 ETF 투자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김승현 하나자산운용 본부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희 ETF 2002년에 출시한 이후에 23년 만에 200조를 눈앞에 두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이 퇴직연금 계좌에서 ETF를 활용한 연금 투자 규모가 가파르게 성장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인기 어느 정도인지 궁금하거든요. 네, 우선 업계 추산 기준으로 보면 전체 ETF 200조 원 중에서 오늘이 199조 원이기 때문에 제 생각하면 내일 200조 원 돌파할 것 같습니다. 네. 추산하는 잔고는 한 40조 원 이상은 충분히 될 것이라 보고 있고요. 그래도 40조 원 또는 50조 원까지 된다고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정말 가파른 성장을 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연금 ETF, 특히나 퇴직연금에서의 ETF들이 인기 있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아나운서님 월급 받으시죠? 그렇죠. 네, 월급을 받게 되면은 네. 저희가 퇴직연금, 퇴직금이라고 하죠. 이걸 저희가 일반적인 직장인분들은 매월 또는 분기 또는 1년에 한 번 받는데 꾸준히 돈이 들어오는 계좌가 사실 직장인들 입장에서는 많지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 퇴직연금에서 돈이 계속 이렇게 사업자로부터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걸 활용해서 계속 저희가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현실적인 이유가 첫 번째일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세제 혜택이 굉장히 큽니다. 흔히 말하는 연말 정산에서의 그런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에 대한 효과가 또 있는 것도 또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나중에 55세 이후에 은퇴하고 나서 저희가 퇴직연금을 받게 되면은 저율과세 3.3에서 5.5 굉장히 낮은 과세죠. 저율과세, 그다음에 과세 이연의 측면. 과세 이연이 굉장히 좀 지금 와닿을 수 없을 수 있습니다만은 과세가 이연된다는 측면 자체가 저희가 나중에 재투자를 통해서 계속 수익률이 복리의 효과를 누린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과세 이연이라는 혜택도 있고 그다음에 투자 이 행태에 대해서 보게 되면 코로나가 저희가 지나고 나서 이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큰 차별점이 생겼습니다. 바로 투자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늘어났고요. 네. 투자에 대한 관여도가 굉장히 증가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퇴직연금 같은 경우에는 보통 예금에 운용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또는 예금에 준하는 또는 채권형 또는 ELB라고 해서 사실상 원금이 보장되는 그런 상품에 대한 비중이 높았는데 코로나19 변동성 한번 느껴보신 것처럼 주가가 좀 빠르게 오르는 모습, 그다음에 나의 투자에 따라서 나의 미래가 바뀔 수 있다라는 그런 투자에 대한 인식이 바꿈에 따라 가지고 ETF를 활용한 적극적인 투자 관여도가 높은 투자자분들이 유입됨에 따라서 이런 연금 시장에서 ETF 활용도가 굉장히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갈수록 더 빠르게 ETF 시장에서 유입될 것이라고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이 전체 200조 원 규모에서 40조 원 정도면은 전체 시장에서 한 20%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맞습니다. 연금 ETF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지난해 이 퇴직연금 실물 이전 제도 도입 이후에 은행에서 증권사로 머니무브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고 하는데요. 네. 증권사로 이동한 자금이 3개월 만에 약 4천억 원 정도의 규모라고요. 구체적인 현황과 함께 그 이유도 궁금한데요. 구체적인 가장 큰 이유라고 하면 역시나 ETF에 대한 영향이 갈수록 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은행 퇴직에서도 ETF에 대한 매매가 가능합니다만 아무래도 증권사 대비해서 좀 불편함이 있죠. 왜냐하면 증권사는 ETF와 같이 주식 거래를 좀 더 메인으로 하는 그런 사업자이기 때문에 은행 연금에서 ETF에 대한 매매가 가능하긴 합니다만은 증권사에 비해서 조금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저희가 업권별로 이 퇴직연금 ETF의 거래 편의성을 한번 보게 되면은 증권사에서 ETF, 연금에서 ETF를 하게 되면 거의 상장된 모든 종목을 다 거래가 가능합니다. 그렇지만은 은행 같은 경우 좀 은행마다 다릅니다만 많이 하는 은행은 한 190여 개의 ETF, 좀 적게 하는 데는 한 90개 정도, 100개가 안 되는 ETF만 거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 ETF에 대한 활용도는 은행보다는 증권사가 훨씬 더 편리하기 때문에 증권사로 이 계좌 이동을 한 다음에
ETF로의 이 자금 유입이 훨씬 더 늘어나고 있다라고 저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거래 편의성 때문이다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아무래도 증권사가 이 거래할 수 있는 종목의 수가 많다 보니까 네네. 실시간 체결도 가능하고 또 맞습니다. 종목에 대한 세부 정보도 제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금이 증권사로 이동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주요 퇴직연금 상품 순매수 탑5와 네. 또 수익률 탑5도 궁금한데. 네, 우선 이 탑5가 사실 공식적으로 공개가 된 자료가 좀 없기 때문에 네. 저희가 이 업계로 추산되는 자료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우선 매수상의 탑5, 그러니까 잔고가 굉장히 많은 탑5인데 아마 많은 분들이 직접 투자를 하실 것 같아요. 미국 대표 지수, 뭐 S&P 500이라든지 또는 나스닥 100과 같은 미국 대표 지수 관련된 상품들이 압도적으로 상위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미국 장기채, 뭐 30년 국채와 같은 상품들도 굉장히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 외에 미국 배당 다우존스, 뭐 슈드의 한국판이라고 하죠. 미국 배당 다우존스라든지 네. 아니면 다른 테마형 ETF와 같은 상품들도 굉장히 상위에 있고요. 그다음에 또 굉장히 유념하셔야 되는, 어떻게 보면 좀 더 저희가 관심은 크게 좀 덜했지만은 그래도 잔고 상위에 있는 상품이 바로 S&P 500 채권 혼합이라는 그런 상품입니다. 아마 조금 이따가 다뤄드릴 텐데 네. 퇴직연금 같은 경우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 한도가 70%. 그쵸.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위험한 걸 투자하고 싶어도 70%까지밖에 못 하거든요. 근데 나머지 안전자산 30%에 대해서도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P 채권 혼합과 같은 상품들은 이 안전자산 30%에 굉장히 적합한 그런 상품이기 때문에 S&P 500 채권 혼합, 그다음에 채권 혼합형 같은 경우 굉장히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수익률 탑5를 좀 말씀을 드리면 아무래도 좀 미국 중심의 그런 수익률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네. 미국 중심의 S&P 500이라든지 나스닥 100 아니면 뭐 미국 빅테크와 같은 테마형 ETF들에 대한 수익이 굉장히 좋았고요. 반대로 30년 국채, 지금 미국 금리가 뭐 5%, 장기 금리가 5%를 계속 돌파를 하고 있기 때문에 30년 국채에 대한 수익률은 굉장히 좋지 않다라는 측면을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나중에 포트폴리오 또 말씀드리면서 한 번 더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순매수 탑5로는 이 지수를 추종하는 ETF와 또 장기채 ETF, 배당 ETF, 테마 ETF, 채권 혼합 ETF까지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수익률 측면에서는 지수를 추종하는 ETF 그리고 빅테크 중심의 이 테마 ETF가 조금 상위권에 위치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이 퇴직연금 제도를 놓고 DB, 그러니까 확정급여형과 DC, 확정기여형 사이에서 고민하시는 투자자분들도 많이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네. 둘의 차이가 어떤 건지 먼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선 DB형 같은 경우는 확정급여형이라 그래가지고 회사가 어떻게 보면 운용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정하는 비율 또는 비중만큼의 연 4% 또는 4.5%와 같이 근속 연수라든지 평균 임금 상승률 이런 거를 고려를 해서 매년 얼마만큼 주는 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DB형에 대한 투자자분들은 뭐 시장에 대한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정해진 율만 따박따박 받는 거고요. 네. 대신에 여기에 대한 운용 책임은 회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사는 무조건 근로자한테 뭐 4%라든지 5%와 같이 사전에 약정된 걸 무조건 줘야 되고요. 네. 대신에 회사는 연 4%나 또는 5% 고용주가 그 직원들한테 4에서 5% 정도 이상은 운용해서 그걸 메이크업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사실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투자자 입장에서도 나는 그냥 회사에서 정해주는 정도만 받을래 하는 경우도 있고, 그게 DB형이고요. 반대로 DC형 같은 경우 확정 기여형이라 그래가지고 회사에서 뭐 일정 금액을 줍니다. 퇴직연금 약정된 급여에 따른 금액을 주고 그 운용 주체가 회사가 아니고요. 근로자인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알아서 운용을 하는 게 바로 네. DC형인데 회사 입장에서는 연 뭐 4에서 5% 정도 정해진 금액을 근로자한테 주는 게 좀 부담스러운 측면이 사실 있고요. 반대로 그렇기 때문에 DC형을 통해 가지고 나는 약정된 것만 줄 테니까 너가 알아서 운용을 해라. 그러니까 직장인 너희가 알아서 운용하고 그 운용 성과에 대한 책임은 너네가 진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전 같은 경우 DB형을 선택하시는 분들이 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퇴직금 제도라는 거에 대한 좀 익숙함도 좀 있고 그냥 나는 1년에 뭐 4% 또는 5%만 받을게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셨는데 이전에 저금리 환경을 좀 거치면서 이 정도 금액은 좀
만족스럽지 못한데라는 측면도 좀 있고요. 그다음 회사 입장에서는 이 금액을 계속 어느 정도 보장을 해줘야 되는 게 좀 부담이 되다 보니까 DC형으로 많이 좀 바뀌는 그런 추세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의 부담도 덜고요. 그다음에 저희 같은 직장인은 나는 그냥 3, 4%, 4, 5%보다 내가 그냥 S&P 500 더 투자해가지고 연 10% 이상의 좀 더 높은 수익을 낼래 하는 니즈도 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장단점 또는 특징이 있고요. 좀 정하는 방법은 내가 굉장히 좀 급여가 좀 어느 정도 있고 그다음에 회사에서 주는 그 율이 굉장히 좀 높다. 그러니까 네. 물가 상승률 훨씬 더 이상으로 만약에 회사가 준다라고 하면은 그냥 DB형 하시면 됩니다. 대신에 그런 것들이 많이 좀 회사에서 지급하는 율이 굉장히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 율이 좀 낮다. 그러니까 좋지 않다는 거죠. 그다음에 내가 그냥 S&P 500 계속 더 투자해 가지고 그것보다 훨씬 더 높은 수익을 낼 자신 있어라고 하는 분은 DC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서 또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최근에는 이 DB보다 DC와 IRP 비중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 회사에서 개인으로 주체가 옮겨지고 좀 안정성보다는 수익성으로 이 가치관이 변화하고 있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해보면 되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DB형 같은 경우 회사에 대한 회사가 좀 책임을 가지고 하는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좀 있고 DC 같은 경우 최근에 투자자분들에 대한 그 기대 수익률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투자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회사에 대한 부담 측면, 그다음에 투자자 입장에서 조금 더 높은 기대 수익을 좀 요구하는 좀 그런 니즈가 좀 더 맞아가지고 DB보다는 좀 DC의 네. 비중이 좀 더 높아지고 있다라고 저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가운데 2030 세대들도 벌써부터 노후 준비에 나섰다고 합니다. 네. 저도 지금 관심이 많이 가는데 네네. 특히 20대들의 최퇴직연금 증가율이 가장 큰 폭으로 늘었다고 하는데요. 좀 어느 정도 수준인지 궁금하거든요. 네, 좀 자료를 한번 보고 말씀을 드리면은 퇴직연금, 개인형 퇴직연금 IRP 기준이긴 합니다만 10대, 20대 가입자 증가율이 30대와 40, 50대, 60대보다 압도적으로 좀 높은 수준을 좀 그러네요. 보이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10대 또는 20대, 30대도 사실 굉장히 높은 수준이죠. 훨씬 더 높은 수준을 좀 보이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그만큼 이 노후에 대한 관심 또 불안도도 같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저희가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20대 가입자 증가율이 2배 넘게 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네요. 네. 2030 세대들이 벌써 은퇴 이후 연금 상품에 좀 관심을 두는 이유도 궁금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투자자분들에 대한 전반적인 관심이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노후에 대한 좀 관심, 그다음에 투자 연금 상품에 대한 투자에 대한 관심 이런 것들이 좀 이어졌다고 볼 수가 있는데 2030 같은 분은 최근에 연구 결과 같은 걸 보면 국내 근로자들의 은퇴 시기가 굉장히 앞당겨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50대 초중반까지 좀 은퇴 시기가 좀 앞당겨지고 있는 측면이고 대신에 기대 수명 요즘 100세 시대라고 얘기 많이 하시죠. 그쵸, 네. 그래서 50대에 퇴직을 하고 100세에 죽으면은 50년 동안 그러니까요. 정해진 직업이 없는 맞아요. 그런 좀 굉장히 좀 안타까운 상황이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게 눈앞에 사실 저희 현실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2030 세대들 같은 경우에는 은퇴 시기가 빨라지고 그다음에 기대 수명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직장에 좀 거의 들어가자마자부터 이 퇴직연금 또는 연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은퇴 시기는 빨라지고 이 기대 수명은 늘어나기 때문에 좀 미리미리 미래를 준비하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네. 이 IRP와 함께 또 대표적인 절세 계좌로 거론이 되는 게 연금저축계좌와 ISA 계좌잖아요. 이 절세 삼총사를 잘 활용하면 이 가장 큰 절세 혜택을 받아볼 수 있다라고 맞습니다. 하는데 우리 본부장님의 꿀팁이 있다면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절세 계좌 삼총사 또는 3인방이라고 말씀 많이 하시는데요. 우선 전반적으로 개인마다 이 소득이라든지 아니면 현금 흐름이 좀 다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하나의 원칙이 있다고 좀 말씀드리긴 어려울 것 같고요. 대신에 유의사항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선 그 세액공제와 같은 이 연말정산에 대한 혜택은 연금저축, 그러니까 개인연금이죠. 네. 개인연금과 IRP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금저축은 600만 원까지고요, 1년에. IRP는 900만 원. 근데 두 개 합쳐서 900만 원입니다. 네. 요거는 공통이기 때문에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ISA는 이와 반면에 이 세액공제에 대한 혜택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연말정산에 돌려받을 수는 없다는 얘기죠. 대신에 비과세 혜택이 있고요.
9.9%의 분리 과세 혜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말정산 혜택은 못 받지만 비과세와 분리과세가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IRP 같은 경우는 위험자산의 70% 퇴직연금이기 때문에 70%까지만 투자가 가능합니다. 이 얘기가 뭐냐면 개인연금이나 아니면 ISA 같은 경우 S&P 500을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의 100%로 위험자산을 다 살 수 있는데 IRP 같은 경우는 70%까지만 위험자산을 할 수 있고 나머지 30%는 비위험 자산 또는 안전 자산에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계좌에 대한 투자에 대한 좀 제약이 좀 있다라는 것을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IRP 같은 경우는 중도 인출이 사실상 불가합니다. 물론 몇몇 조건들이 좀 있긴 합니다. 네. 그 집을 장만한다든지 생애 첫 주택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정말 말도 안 되는 천재 지변이 생겨서 특별히 좀 목돈이 필요한다든지 아니면 뭐 제가 죽는다든지 뭐 본인 사망한다든지 네. 이런 좀 굉장히 제약적인 경우가 아니면은 돈을 뺄 수가 없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이렇게 연금 저축이나 ISA를 하다가 뭔가 좀 목돈이 좀 들어갈 수 있을 것 같다 또는 이런 아니면은 좀 나중에 좀 더 돈을 빼야 되는 상황이 있다라는 분들은 그래도 IRP보다는 개인연금과 ISA를 하는 게 조금 더 나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런 몇 가지 제약 사항들이 좀 있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이 좀 맞는 걸 하시면 좋은데 만약에 저라면은 물론 뭐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만 네. 저 같은 경우는 연말 정산 혜택이 있는 개인연금, 그러니까 연금저축이죠. 연금저축과 IRP를 좀 우선적으로 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 연말정산 같은 경우는 조금씩 비중이 다를 수 있습니다만 그래도 한 10% 좀 넘는 금액을 그냥 다 돌려받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가만히 앉아서 연 10%를 그냥 낸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 투자하시는 분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연말 정산에서 그런 좀 환급을 좀 노리는 게 좀 더 우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연금저축과 IRP를 좀 먼저 하신 다음에 그다음에 나머지는 뭐 ISA라든지 이런 계좌를 활용하시는 게 훨씬 더 낫다. 라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 개인이 놓여진 환경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걸로 봤을 때는 세액공제 등 연말정산 혜택이 있는 IRP와 연금저축 계좌를 우선적으로 사용하자. 이 세금을 줄이는 납입 순서를 굳이 좀 따져보자면 네. 연금저축, IRP, ISA 순일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이 ISA와 개인, 퇴직연금 등 절세 계좌에서 해외 공모펀드에 투자할 때 받는 배당금이 세후배당 방식으로 변경이 됐다고요. 네. 관련해서 또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선 아마 많은 투자자분들이 좀 놀라셨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언론 보도가 좀 많이 되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좀 먼저 정리를 해드리면은 외부 납부세 공제 방법이 개편됐습니다. 저희 그냥 한 글자씩 따가지고 외납세라고 저희가 말씀을 좀 드리는데 우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세금을 내는 금액 자체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펀드에 이 국세청이 먼저 환급을 해줘가지고 그런 저희가 먼저 과세를 안 했는데 결국 이런 그 환급 절차가 없어진 거기 때문에 사실은 뭐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돌려받는 금액은 똑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예전에는 먼저 환급을 해줬는데 이제는 환급을 안 해주기 때문에 과세 이연에 대한 효과가 좀 떨어집니다. 네. 그러니까 그 세금을 먼저 내야 되는 걸 좀 안 내고 먼저 환급을 받게 되면은 재투자를 했을 때 훨씬 더 금액이 크기 때문에 네. 더 높은 효과가 있긴 합니다만은 그런 것들을 좀 볼 수 없다라는 측면이 좀 아쉬운 측면으로 저희가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중과세에 대한 좀 우려가 있었는데 지금 현재 언론 보도나 이런 정부의 정책에 따르면 ISA 같은 경우는 빠르게 시행령을 고쳐서 7월 이후에 나오는 것은 좀 이런 이중과세에 대한 우려는 좀 없는 것으로 될 수 있는데 퇴직연금 같은 경우는 좀 법을 개정해야 되는 사유가 좀 이슈가 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약간의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중과세에 대한 우려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정부 당국에서 이런 이중과세는 좀 없애겠다라는 걸 굉장히 명확하게 밝히고 있는 만큼 결국은 이것도 해결이 될 것이라고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납세에 대한 공제 방법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결국 저희가 내야 되는 세금은 똑같습니다. 그렇지만 이거를
공제를 좀 먼저 해주냐 또는 안 해주냐 그 차이 때문에 이연 효과라든지 이중과세에 대한 우려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 결국은 이 규제 당국에서 좀 해결을 할 것이라고 저희가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래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상품의 본질을 좀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 세제 혜택만 노리고 사실 투자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결국은 이 자본 차익도 어느 정도 나와야 되고 배당이 꾸준히 나와야 된다는 측면이 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세금 이슈는 저희 투자자 입장에서는 조금 더 아쉬운 측면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투자의 본질로 보게 되면은 꾸준히 우상향하는 자산을 또는 우량 자산을 그만큼 장기 투자하는 거에 대한 그런 효과는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에 이런 외납세액에 대한 이슈가 있다 하더라도 투자를 멈추시지 마시고 그다음에 투자의 본질을 조금 더 기억하시고 장기 투자, 분산 투자, 우량주 중심의 투자를 지속적으로 하시는 거는 저희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작년까지는 이 해외 현지에서 낸 배당 소득세를 해외 국세청이 선환급을 해줘서 과세 이연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었지만 그 부분이 조금 사라진 점. 하지만 결국에는 내는 세금은 똑같다는 점 맞습니다.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퇴직연금도 좀 연령대별로 전략을 다르게 가져가야 할 것 같아요. 네네. 연령대별 퇴직연금 포트 구성 어떻게 좀 짜보면 좋을까요? 네, 우선 퇴직연금에 대한 연령 포트는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나 내가 이 투자할 기간이 기냐, 그다음에 내가 어느 정도 인내할 수 있냐에 대한 좀 기본적인 게 좀 정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연령대별로 좀 하게 되면은 2030 그러니까 사회 초년생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뭐 길게는 30년 이상의 투자할 기간이 남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성장주 중심의 그러니까 나스닥이라든지 아니면 S&P 500도 좋습니다. 이런 성장주 중심의 좀 투자를 이어 나가시기를 좀 저희가 권해드리고 있고요. 왜냐하면 투자 기간이 길다는 것은 그만큼 이 변동성을 견딜 수 있다라는 거고 그러면은 기대 수익이 훨씬 더 높은 자산에 좀 더 많은 투자를 하는 게 좀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30, 뭐 40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어느 정도 좀 자산이 모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투자할 기간이 10년 이상 남아 있기 때문에 성장주에 대한 투자는 이어가시길 권해드리고 있고요. 여기에 저희가 조금 더 권해드리라면 이 월배당과 같은 상품들을 좀 모아가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배당 일드가 나오는 자산들을 계속 저희가 모으게 되면은 이게 월배당 ETF의 금액이 쌓이게 되면은 나중에 은퇴해서도 이 현금 흐름이 계속 발생을 하기 때문에 월배당에 대한 상품도 조금씩 모아가시길 권해드리고 있고요. 5060 같은 경우에는 성장주 투자보다는 조금 더 월배당이라든지 또는 채권형 ETF를 조금 더 섞으시면서 좀 안정적으로 가시길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5060 분들도 성장주 투자 하셔도 됩니다. 뭐 미국 나스닥이라든지 빅테크 반도체 하셔도 됩니다만 만약에 그렇게 하시게 되면 뭐 10에서 20% 정도 굉장히 좀 제한적인 그런 투자만 하시길 권해드리고 있고요. 연금 자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큰 금액을 잃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근데 정말 의도치 않게 금융위기가 한 번 더 발생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금리 상승기를 또 맞는다든지 하게 되면 자산이 30%에서 40% 정도 갑자기 큰 조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은퇴를 하고 싶어도 한 1, 2년 일을 더 해야 되거든요. 그런 굉장히 좀 불행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5060 그러니까 인출기를 앞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월 배당이라든지 아니면 채권형과 같은 상품을 좀 섞어가면서 하시길 저희가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2030 세대는 성장주 중심으로, 3040 세대는 성장주의 월배당 ETF 중심으로, 5060 세대는 월배당의 채권형 이렇게 포트 구성을 짜보자 세대별 포트 전략까지 세워주셨습니다. 세계를 잇는 투자 글로벌 ETF 트렌드로 쉽고 안전하게 오늘 글로벌 ETF 트렌드는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